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 원장님, 네. 그 한미 통화 수합이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그 12월 31일부로 종결이 되는데 예. 연장하지 않기로 예. 그 한미 간의 외교 당국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그 한미 통화 수업 금액이 600억 달러 그거든요. 근데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할지라도 외환 보유고 자체가 그 현찰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각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현찰이 600억 달러가 더 확보된 거, 거기다가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 그 통화 달러를 만드는 나라가 스와핑을 해줄 정도의 나라는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라는 잠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환 위기를 막아주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한미 통화 수합이 종결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더더구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게다가 또 한일 통화 수합도 그 한참 전에 그거는 또 연장 안 하기로 작년인가 해버렸잖아요. 예. 이런 우방국들하고 다 통화 수합을 제대로 기축통화국들하고 계속 통화 수합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자, 이게 이제 IMF 때도 외환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아마 달러가 2,400까지 올라가고 또 1,600, 700까지 가는 상황을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경제가 이 규모가 사실 세계 차원에서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 경제 위기 현상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한국의 달러 이 보유고가 모자랄 수 있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모자라서 우리가 사고를 겪은 게 외환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합을 맺게 되면 일종의 이 한국 돈을 갖다가 맡겨놓고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600억 한도 내에서는 600억 불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한 50조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하는 거죠. 50조가 아니고 72조 정도를.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하고 호주하고는 또 통화 수합을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한테 이제 좀 왜 이러나 해서 많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제 오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정부가 그 수합은 이제 종료되었으니까 미 연준이 도입한 상설 이 피마 레포 팩실리티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하기로 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미국 국채를 한국 이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이 했다. 그래서 이 수합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를 담보로 이제 나중에 다시 되사겠다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연준에 미 중앙은행인 연준에 주놓고 담보로 주고 그 연준은 그 한도 내에서 달러를 이제 공급하고 이 금리가 또 있죠. 그렇죠. 금리가 0.2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도 수합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만 수합을 종결하기로 한 거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친중 행태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한국이 친중 또 친북적인 행보로 일관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한국에 일종의 압박을 통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수합은 아니고 저렇게 이제 레포 형태로 미 연준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빌려올 때 연준이 뭐 달러가 좀 우리도 모자란다 생각하고 안 주면 저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돈 안 주겠다고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저거는 뭐 미 연준이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 한국이 최근에 그 문제에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이 많이 폭주하고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마 여론 수습하려고 저런 것들을 하는 도움 안 되는 나라들이랑은 수합을 계속 했잖아요. 예. 터키랑도 한국 터키 통화 수합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터키의 리라가 네. 폭락하니까 네. 뭐 서로 바꾸는 네. 환율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못하고 기준 환율을 정했을 건데 그만큼 손해를 엄청 손해 받는 봤죠. 예, 엉뚱한 짓을 했고 얼마 전에 기후 회의입니까? 기후 네. 화상 회의를 하면서 대만의 그 장관급 네. 뭐 성소수자더만요. 네. 트랜스젠더였나 그랬죠. 네. 그 사람을 이 연설을 시키기로 했다가 네. 한국이 주도한 일종 환경 국제 회의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취소 1시간 전에 하기 전에 취소시켰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놈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아는데 중국의 악랄한 황구시보가 네. 한국의 결정을 올바른 결정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면서 사전에 이미 스케줄이 정해지고 결정된 것까지 엎어버리는 이건 진짜로 그 용렬한 행태죠.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태가 만약에 전 그렇다면 그 전부터 아예 초청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초청해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한국의 산업위원회가 지금 이걸 갖다가 주도한 회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그 코를 끼었으면 이런 식으로 꼼짝마 수준이잖아요. 중국이. 환경회의가 아니라 산업혁명 관련 4차 예. 산업혁명 관련 회의였다고 합니다. 예. 참 이게 이제 이 대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를 하면서 이제 이 힘 있는 중국에 아부를 하고 꼬랑지를 흔들겠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부분이 참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의 행보랑 미국, 일본과 같이 행보를 하는 게 최우선일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친중, 친북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대선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 국민의 동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아수라장. 그래서 울산이 끝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가늠하기도 이제 좀 어려운 정도예요. 원래 저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들의 이준석이나 이 전략이었냐.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준석을 이렇게 확 그냥 내쳤으면 그러면 김종인까지도 내치면서 독자 길로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승부를 보지 않고 욱 했다가 또 꼬랑지 내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느냐. 도대체 김종인한테 뭔 꿀이 발려있나. 결국 윤석열이 지금 모종의 문 정권으로부터 이 개헌 관련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러 차례 어제는 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 누구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네가 대통령 권한 줄여야 된다라고 지지자들 중에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녀요. 그리고 김종인은 내각제를 이야기를 막 떠드는데도 그렇죠. 윤석열이 그걸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과 싸우고 나면 또 김종인한테 항복을 해요. 그럼 이준석은 윤석열을 도발시켜 싸움에서 또 기강을 잡아서 대선 주도권을 김종인한테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김종인이 대선 주도권을 잡아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김종인이 대중적으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지금 저런 짓거리를 반복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 김종인과 이준석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 리더로서의 자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웃기는 게 이준석이 그 선대위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갔으면 해당 행위는 당 대표로서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또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 출연하고 뭐 온 인터뷰를 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건 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시끄러워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윤석열이 확실하게 쳐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실제로 저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 사이에 또 그 인터넷상에서 공간상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일이 완전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네,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문제면 윤석열도 자기 부인은 자기만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나한테 맡겨라 하면 자기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집안에서 네, 예. 끝을 보든가. 예,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당으로 끌고 오고 또 그 부분을 갖다가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역대 뭐 보기 드문 형태의 예, 예. 이 후보와 당의 관계,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윤석열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고소하다고 하면서 내비둬라, 저러다 죽게, 이런 식이고. 네, 예. 또 윤석열은 그런 이준석을 밑에 애들 시켜서 공격했다가 네. 또 이준석이가 확 자빠지면 깨갱을 하면서 김종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저런 게를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소장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정신과적으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윤석열이 정리해야죠. 대선까지는 내 마음대로 가고 네. 이준석이는 입을 다무든지 아니면 네. 당대표를 정리하자고 네. 차라리 당대표를 정리하게 나가서 네. 이 기회에 뭐 피를 흘리더라도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데리고 대선을 치르든지 네. 지금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본인이 자기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말을 하니 저것이 당연히 연정이나 뭐 대민주 뭐 통합정부나 네. 개헌과 맞물려서 네. 윤석열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가 옛날에 총선 전에 황교안이가 총선 네, 이기면 그렇죠. 개헌하겠다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또 홍준표가 저 경선을 할 때 네. 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문을 뭐 정치 보복을 하지 연정하는 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180석이 있으니까 연정을 해야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자기는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홍준표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대다수의 그 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그 응징하는 것, 처벌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각제 이야기 나오고 연정 이야기 나오면 문재인 정권의 관련자들 처벌은 안 하고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참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선거가 될 거라 봅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큰 실수만 안 하면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가장 큰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의 그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한 번 등 돌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재명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든지 약간 다시 상승을 하든지 그런 건데, 윤석열은 계속 지지 자기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뭐 확장성이 늘어난 거는 없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추세상.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아들 문제에 그 이틀 사이인가 4번 사과하는 거 보고 그냥 진정성이 없이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보면 그런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표정이 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청문회 같은 때 공격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이 별로 기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는 부분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금 포카페이스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 네. 그래서 사과를 해도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좀 무섭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성격 자체가
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원희룡 씨 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시로 말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티가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그 소시오패스들은 거짓말하는 티 전혀 안 드러납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그 한때 보면 그 아들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변명 중에 자기가 무슨 저 재판 받고 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 그리 됐다 하는데 네. 도지사 업무도 다 수행을 했고 할 일 다 하고 다니고 했는데 재판 받으면서 네. 아들 문제에서만 꼭 정신이 없어서 저렇게 방치했다라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문기 이번에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사람이랑 뭐 뉴질랜드 여행도 갔었고 뭐 호주 여행도 갔었는데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태연장악하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일 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는데 네.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라는 좋은 먹이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만드는 도시개발공사. 네. 옛날 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본부장급을 임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모르고 성남 도계공 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는 몰랐다. 유동규도 그러면 소계공 사장이 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남이라 시가 무슨 대한민국만 합니까? 얼마나 성남시 시 근무하는 핵심 요직들은 당연히 다 시장이 다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 이 도시개발공사 네. 간부였는데 네. 그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먹으려고 만드는 건데 네. 그 간부 중에 핵심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을 네. 놔뒀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측근들 위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모아놨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김문기가 보면 시의회에 네.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네. 몇 년 전에 와서 왜 하천 대유라는 데서 다 해먹냐 네. 하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나와요. 네. 그게 보면 이 사람이 뭐 저 모르겠습니다 하고 3인칭으로 일관하면서 네. 이 하천 대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침묵을 지키고 네. 불똥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써요. 네. 주로 의회에 네. 답변하러는 이 사람이 갖고 시의회에서 많이 따졌더만요. 네, 그렇죠. 저기에 네. 다 모아줬냐, 네. 이익 안수는 안 하냐. 네. 그럼 저걸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이 그래 돼서 뭐 할 도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자살하는 거나 또 지난번에 유한기가 자살하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는 부분에 보면 지금 성남시의 그 시장이 은수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재명이 오른팔이라고 봐야 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 후계자. 그래서 이준석 그 깡패입니까? 네. 그것도 그 차량 떼주고 네, 하다가 사고도 같이 난 거 네. 아니에요? 네. 지가 그 이렇게 하던 걸 얘한테 네, 차도 그렇죠.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다 물려줬죠. 예. 그런데 이 성남시에서 현 대구경 집행진이 뭐 1,872억의 소송을 제기하니 네. 또 정민용이가 왔을 때 서류 보자 했을 때 네. 김문기가 지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이제 지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민용 변호사라는 네. 애가 이따가 올 초에 퇴직했잖아요. 네. 저기 나무기 쫄뱅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파견은 스파이죠. 네, 예. 그런데 누군가가 김문기 보고 그걸 협조를 해서 정민용이가 그걸 갖다 내용을 다 파악하도록 해주라. 네. 옛날 일이니까 적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있으니까 네. 누가 정민용이 시켜서 가서 보고 와서 네. 공격에 대비하라고 했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김문기가 그걸 보여줬다고 또 이 징계를 한다. 네. 해서 성남시 징계, 네. 도계공 징계, 네. 심지어 뭐 1,872억의 그 소송, 네. 피해 소송 이런 거를 이 친구한테 다 집중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한기가 자살을 할 때도 유한기가 결국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다음 날 정해졌는데 네, 그렇죠. 네.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한기는 그래도 포천 개발공사. 아, 그렇죠. 포천개발은 사장으로 갔죠. 그거
그는 도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포천에 무슨 연구가 있어서 예. 갑자기 포천으로. 그러니까 이 도에서 네. 이재명이가 하니까 네. 이 경기도 각지에 먹을 게 있는데 네. 자기 사람들을 파견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한기가 자살을 했다. 또 김문기가 지금 저렇게 압박을 받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가 입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 놀리면 네. 소송을 걸어서 네가 뭐 사라지더라도 너그 가족은 아주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과거의 마피아식 협박이 자행되니까 심약한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네, 그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올가미 한번 동물이 올가미에 끼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파고들잖아요. 올가미에 끼인 동물 짐승처럼 완전히 이렇게 코너에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이 그런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생각해 보면 무서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사람이 그 김문기 씨 이 사람은 아마 개인적인 그 화천대유를 통한 개인적인 이득은 하나도 취하지 못했을 텐데 그 실무만 했을 텐데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뭐 한 건설사에 영업 부장을 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유동규를 오래 전부터 아는데 유동규는 리모델링 뭐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얘는 일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김문기한테 의존을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2008년에 뭐 성남의 동사무소에서 한 토론회에 뭐 유동규도 아까 김문기도 앉아 있고 네. 이재명도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이재명이 신복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왔다가 도계공에 이제 간부로 가고 네. 사장 대리를 하고 하면서 김문기를 꼽아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김문기가 좀 건설업계에 조금 있다가 네, 예. 아마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동규나 유한기만큼 충성을 많이 안 했으니까 네, 예. 적당히 했으니까 네. 또 적당히 그냥 그 성남 도계공에 아직도 처장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뭐 3인방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둘 자살하고 하나 깜빵에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3명 다 입이 지금 막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대의 범죄가 그 땅속으로 묻혀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다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했던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또 어제 말 실수를 했다고 전북에 가가 네.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공인이라면 공식 석상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일부라도 코멘트 되어 가지고 오도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어제도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유는 교육 수준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 존재한다. 개인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 알게 되어야 네. 왜 필요한지 아는 거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북대학에 가가 네.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N번방하고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윤의 이 말은 필수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라 네. 전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을 이렇게 말 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자 했던 뜻은 알겠어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 기사화 된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없는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멸시가 가득한 말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체득을 못한 것 같아요. 정치인은 결국은 말이 무기인데 말을 자기한테 손해대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한테 손해되지 않게 말을 구사하는 거를 터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터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터득을 못했으면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그 사람이 체크한 이야기들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N번방이나 네. 차별금지법을 보면 네. 자유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네, 그만이고 그렇죠. 네. 사실 여기 가서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잘한 답변이 뉴스화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없어. 네. 그러면 못한 답변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애들이 물으면 거기에 주제에만 맞게 그렇죠. 두뭉실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답변을 거기에 있었던 애들 말고는 전파될 리도 없고 네. 그냥 크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도 끝나는데 네.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감을 아직 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꾸 이제 무식하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무식하지 않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 전달을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 말 앞뒤 말이나 이 사람이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실제로는 극빈자에 대한 멸시라든지 못 배운 사람에 대한 멸시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기사가 될 때는 그 부분만 딱 캡처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크게 그리고 이 작용한다. 전제도 좀 사실은 이 단어 용어적으로도 틀린 게 네.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대부분 극빈층이었고 네. 미국의 흑인도 대부분 또 극빈층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 혁명을 하거나 프랑스 혁명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또 다 극빈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극빈층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나와서 나오는 거지 자유가 일정한 교육과 생활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세 귀족식 발상이라고 봐야 되는 용어예요. 네. 귀족들이 그러잖아요. 네. 아이 저 농노나 노예들한테 무슨 놈의 자유에 대한 감이 있겠느냐. 네. 저것들이 공부도 하고 글도 알고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알지라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뭐 앞뒤 맥락은 빼더라도 네. 용어 자체가 맑지 않는데 네. 이런 거나 지난번에 뭐 자기가 밀턴 프리드먼 이야기한 거 그거 완전히 신자유주의의 대명사고 네. 솔직히 뭐 신자유주의라는 건 지금 중남미에서 전부가 다 부정이 되고 네. 그렇죠. 한물간 자본주의를 망치게 한 원인으로 기억되는 그런 시각과학파 인물인데 네. 그 보수의 정경련유의 인물 그 책을 갖다가 자유기업원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그 신자유주의에 관한 네. 그렇죠. 예? 신자유주의 전파를 하는 예, 거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사람이 그냥 정경련 따까리 수준의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안 느껴져요. 네. 이 사람의 지식 깊이가 그것도 자기 깊이도 아니었을 거고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네. 누군가 그쪽에서 긴급하게 공부시킨 정도 수준이다라고 네.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검사들은 맨날 술 먹고 그냥 폭 하나 치고 검사 패고 이런 것만 합니까? 검사들이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의 그 행보만 생각하지 따로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를 많이 갖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슷한 유행으로 보면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네. 제가 그 원장님이 의사라서 하는 네.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의사들은 제가 알거나 이런 보는 사람 상당수가 나름 시간이 되면 그 바쁜 와중에도 바쁘기는 검사만큼 바쁘거든요. 술도 또 검사만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데도 좀 인문학적으로 고민도 하고 뭐 그런 글도 잘 쓰는 의사도 많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검사들은 왜 저 모양이냐.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조금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 보이는 거는 저도 그렇게 좀 느끼긴 느껴요. 그리고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에 자기 보고 그랬습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네. 쓸데없는 인간들 뭐 교수라고 만나지 말고 시장 바닥부터 혼자서 네. 변장을 해서 한국을 네. 이 바닥을 네. 한 열흘이라도 돌아다녀서 자기 머리로 눈으로 직접 한번 현실을 봐라. 네. 여태까지 윤석열이 살아오면서 그런 거를
받겠느냐. 네. 저 사람이요. 80년대에 진지하게 운동권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갔으면 사고가 저런 식으로는 형성이 안 돼요. 지금 물론 운동권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네. 이 사회과학적으로 고민하는 능력 자체가 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웃긴가 하면 이재명이가 마이클 샌델을 만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뭐 공정하다는 뭐 이런 착각 이런 거를 그렇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정도로 뻔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 모르면 소박하게 내가 그런 참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무한정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에서 엄청난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남의 이 권리를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얼마든지 그냥 해서 사고 안 나게 두루뭉실하게 지 수준으로 끝낼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사고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고 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말 한마디에서 자기 지지율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실현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 리스크가 있어서 참. 지금 딱 보면 초반에 반기문이 대선 나온다다가 2017년에 20일 만에 낭만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이 시츄에이션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저쪽은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겠죠. 윤석열이 가는 데마다 스파이가 하나 들어앉아서 뭘 하는가 보고 그걸 또 자기들 지지 언론에 적극 보도시키는 걸 하겠죠. 그럼 대선에서 그거는 뭐 상대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금 어떻게든지 상대편 쪽에서는 자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은 정확하게 강하게 해야죠. 자, 오늘 김석범 원장님 모시고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한국 한미 통화서 문제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